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쿠마루 가쿠라는 작가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작품을 준비하셨군요. 네네. 음,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네. 작가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채널 구독자분께서요, 네.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예, 저도 그래서 덕분에 또 이렇게 재밌는 작품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작가 야쿠마루 가쿠 어떤 분인지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1969년생이고요. 네. 2005년도에 이제 에드가 란포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일단 이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베스트셀러로 웹툰으로도 제작이 돼서 아, 인기를 많이 끌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국내에는 2017년도에 이제 그 책이 발매가 됐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2015년도에 네. 먼저 발매가 돼서요.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69년생이신데 2005년에 데뷔를 하셨으면은 36살? 이제 그때 데뷔라기보다는 이제 네. 그 상을 수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인지도를 어, 네,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예. 에도가오 람포, 뭐, 많이들 좋아하는 네네. 그런 작가인데 그 상을 받으셨던 네. 분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뭐 배경 자체가 한 2012년 정도로 이렇게 좀 추정이 돼요. 그래서 네, 그렇게 뭐 좀 낯설진 않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등장인물 같은 경우는 남자 주인공으로 이제 무카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네, 다이닝 바에서 그 칵테일 제조하는 마스터예요, 마스터. 음, 그런데 이제 이 인물이 중간에 호적을 한번 바꿉니다. 그래서 아, 네, 이름이 두 개고, 그다음에 나이도 조금 이렇게 좀, 예, 어, 그러니까 변동이 있고요. 예. 원래는 다카토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네, 무카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을 바꿔서 네, 살고 있고 다이닝 네. 바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레스토랑인데 이렇게 술도 좀 파는 바 같은 거기에 음, 마스터라는 네네. 뜻으로 보면 될까요? 네, 조금 더 이제 술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작품 아, 속의 이 가게는 이제 뭐 그렇군요. 저녁에 오픈을 해서 새벽까지 그렇게 또 운영을 어, 하는 가게고, 주로 여기 그 무카이는 술을 제조하는 이제 그 아, 바텐더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40대 중반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무카이는. 남자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무카이가 오치아이라는 남자와 이제 그 바를 동업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같이 그 동업하는 남자 오치아이 역시 40대 중반이고요. 네. 이제 오너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 둘이 네. 동업을 하는데 그 오너는 오치아이다. 그런데 이 네. 바 이름도 나오죠. 히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네. 네. 히스라는 그리고 바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화로 그 협박을 하는 협박범이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전화로 그 협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어, 예, 그 협박범이 이제 누군지 그거를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찾아가는 것들. 네. 네네. 근데 그리고 이거 설명해 보니까 중성적 기계음으로 네. 무카이를 협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중성적 기계음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요? 네. 그리고 이제 노부코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시한부 환자고요. 이미 네. 이제 그 극이 처음에 이렇게 그 현재 시점으로 나올 때는 사망을 하고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네. 등장을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노부코라는 여성이 그 자신의 딸이 굉장히 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나쁜 어, 놈들에게. 네. 예. 그래서 그 딸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음, 인물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노부코의 딸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그 두 명의 이제 나쁜 놈이겠죠, 일종의. 네. 네. 범죄자죠. 예. 가도쿠라. 예, 음, 그렇죠. 가도쿠라와 이야마. 이렇게 또 음, 두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한 명 더 좀 주요 등장인물을 말씀드리면, 네. 고헤이라고 25살의 청년이 나와요. 남성이요. 네. 음, 그 무카이와 오차이가 운영하는 그 히스라는 다이닝 바의 아르바이트생이고요. 네. 알바생이군요. 예. 네. 이제 나중에는 뭐 정직원처럼 되긴 하는데, 네. 소년원 수감 이력이 있어요. 좀 아픈 기억이 있는 친구입니다. 고해이. 예. 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인 호노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건 무카이의 딸이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은 특별히 주요 인물이 지금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네. 야쿠마루 가쿠 작가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그럼 부탁드릴까요? 네. 44살의 남성인 오치아이와 45살의 남성 무카이, 히스라는 바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치아이와 이 무카이는 15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히스의 오너인 오치아이가 추구하는 가게가 요리와 술을 모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 겸 바였는데요. 오치아이 자신은 요리는 자신이 있지만 술은 자기가 그닥 자신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맡길 수 있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여러 바를 돌아다니면서 칵테일을 마셔봅니다. 그러다가 아마추어인 자신의 주문에 필사적으로 응해준 무카이의 열의에 끌렸습니다. 또 성격도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무카이에게 동업을 제안을 하죠. 그 무렵 무카이는 30살의 수습 바텐더였습니다. 당시 오치아이는 무카이보다 한 살 어린 29살이었지만 반말에 시원시원한 언행이 거침이 없었고요. 당시 이제 무카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초조해하던 시기였지만 선뜻 오치아이의 동업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또 돈을 빌리려 해도 가족이 없어서 보증인이 돼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치아이의 제안에 거절을 했지만 오치아이는 끈질기게 무카이에게 제안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둘은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무카이가 오치아이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동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카이는 오치아이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가게 오픈에 필요한 자금에 관해서는 협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보증인이 되어줄 가족조차 한 명도 없어서 돈이 필요해져도 융자는 받기 어렵다. 이렇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던 것이다. 그러자 오치아이는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무카이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했다. 그 대신 가게 매출에서 여러 경비와 매달 갚을 은행 대출금 뺀 나머지를 가지고 서로 이익을 배분할 때는 당연히 오치아이가 더 많이 가져가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둘은 도쿄의 가와고에라는 지역에 가게를 냈던 것이다. 명의상으로는 무카이도 경영자이지만 실질적인 오너는 역시 오치아이다. 그래서 부르는 명칭도 무카이는 마스터, 오치아이는 오너로 구별하고 있다. 평소 입이 거친 오치아이가 혼자였으면 포기하고 가게를 닫았을지도 몰라. 네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어.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자 무카이는 좀 쑥스러워졌다. 둘은 이렇게 해서 히스라는 바를 15년 동안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곳에는 약 3개월 된 아르바이트생이 2명 있습니다. 주방에서 오치아이를 돕는 메구미와 홀에서 무카이를 돕는 수습 바텐더 고헤이인데요. 38살의 여성 메구미는 3년 전 이혼을 하고 9살 된 아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헤이는 25살의 청년이고요. 이 고헤이는 폭력 사건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소년원에 수감됐던 적도 있고요. 오너 오치아이는 고헤이의 채용을 반대했지만 마스터 무카이는 고헤이의 솔직함을 보고 채용을 했습니다. 또 젊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미도 있었고요. 이들은 입이 거친 오너 오치아이에게 종종 지적을 받거나 하는데요. 오치아이와 무카이가 만난 지 15년째가 되던 1월 14일에도 오너 오치아이에게 이 아르바이트생 2명은 크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인 무카이는 위로 겸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자신의 집에서 전골 파티 겸 신년회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오너 오치아이는 이런 자리를 좀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무카이는 오치아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한번 권해봅니다. 사실은 아르바이트생인 그 돌싱 여성 메구미와 이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오치아이는 44살이지만 독신인데다가 무카이와 알고 지낸 15년 동안
여성과 교제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카이가 오치아이에게 말했다. 오치아이,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전골 요리라도 할까 해. 신년회 겸 해서 말이야. 그래서 고혜이랑 메구미 씨 모자도 불렀는데 오너도 꼭 와줘. 그러자 그런 건 질색이라는 오치아이에게 무카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오너 밑에서 보조하는 메구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오치아이는 여성으로서 묻는 거냐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메구미의 아이를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줘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무카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너, 가족은 좋은 거야. 뭔가 싫은 일이 있어도 가족들의 얼굴만 보면 행복해질 수 있잖아. 무카이에게는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요. 새벽에 가게에서 퇴근을 한 후 식구들과 아침 식사를 합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신년회를 할 거라고 아내에게 전합니다. 오너 오츠아이도 오냐는 아내의 질문에 무카이는 오지 않는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역시나 하는 뉘앙스로 알았다고 합니다. 오츠아이가 그동안에도 이런 모임을 거의 오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세 식구는 계속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무카이의 딸 호노카가 밥을 두 그릇이나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카이가 딸에게 묻습니다. 호노카, 오늘 아주 잘 먹네. 배가 많이 고프니? 근데 그렇게 먹으면 수업 시간에 졸리지 않을까? 이렇게 무카이가 묻자 딸 호노카는 자리를 바꾸고 나서부터 아침밥을 못 먹는 버릇이 생겼다. 오늘은 학교에 안 가는 토요일이라 상관없지만 평일에 학교에 가면 항상 급식을 잘 못 먹는다. 그런데 그게 다 몬스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 무카이는 딸 호노카의 대답에 의아해하면서 또 물었다. 급식을 잘 못 먹는다는 건 뭐고, 몬스터는 또 무슨 말이야? 그러자 호노카는 급식 시간에 앞에 앉는 동급생이 있는데 그의 얼굴 오른쪽 절반이 멍으로 덮여 있다고 한다. 그 얼굴이 역겨워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호노카의 말에 무카이는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딸이 한 말이라도 불쾌한 기분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다. 그래서 무카이는 호노카를 호되게 야단쳤고 호노카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사실 무카이는 몬스터라고 불리는 그 소년의 괴로움과 내면의 분노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무카이도 예전에는 그랬기 때문이다. 무카이에게는 얼굴과 관련된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얼굴의 반이 멍으로 뒤덮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딸아이의 행동에 더더욱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이후에 다시 언급이 되고요. 이렇게 가게에 출근한 무카이는 습관적으로 우편함을 살핍니다. 그런데 청구서들에 섞여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가게 히스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요. 수신인은 무카이 사토시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까 주소는 없었고요. 사카모토 노부코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무카이는 그 노부코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기억을 해내는 순간 놀라서 심장박동 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편지 내용을 살펴보니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적혀 있었는데요. 무카이는 편지 내용 때문에 계속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가게 히스 직원들과 전골 파티를 하기로 한 일요일, 아내와 딸이 장을 보러 간 사이 깊숙하게 넣어두었던 과거의 흔적들이 담겨진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거기서 클리어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는데요.
첫 페이지에 붙어 있는 30년도 더 지난 기사를 살펴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기사는 1980년 6월 7일 기사다. 수트케이스에서 여고생의 토막 시체가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무카이는 기사를 속독하면서 페이지를 넘겼다. 몇 장 뒤에 스크립트에 있는 기사에는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체포라는 글자가 춤추고 있다. 그 아래에 가도쿠라 그리고 이야마라는 이름이 나와 있다. 무카이는 호주머니에서 아까의 그 편지지를 다시 꺼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편지의 발신인으로 돼 있는 노부코의 얼굴이 뇌리에 달라붙는다. 설마 그때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건가? 말도 안 돼.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잖아. 무카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편지지와 봉투를 찢어버렸다. 무카이가 생각한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한편 가게 직원들과 전골 파티를 끝낸 무카이와 그의 아내는 뒷정리를 하며 대화를 합니다. 무카이의 아내는 가게 직원 메구미 씨가 자신을 부러워했다고 전해요. 무카이가 다정한 남편이어서 좋겠다고 하면서요. 무카이는 오치아이와 동업으로 히스를 개업한 지 1년 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당시 가게를 찾아오던 손님이었는데요. 상사로부터의 성폭행과 그로 인한 자살기도, 가출 등의 상처가 있었고, 히스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목숨을 끊겠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무카이는 그녀의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자신이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카이는 당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무카이의 과거는 온통 거짓투성이거든요. 그렇게 망설임에 고민했지만 결국 결혼을 하고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무카이는 가게로 출근을 하는데요. 오너 오치아이는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메구미와 고헤이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문제를 상의하면서 무카이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넵니다. 봉투를 본 무카이는 깜짝 놀랍니다. 발신인이 또 노부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정말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기나 한 건가요? 지금 당신이 행복한 것은 나와 그 약속을 한 덕분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이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 주변에도 나와 똑같은 재앙이 덮칠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었다. 당신 주변에도 나와 똑같은 재앙이 덮칠지도 모른다. 무카이는 그 글자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곱씹어 보았다. 그렇다. 당시에 노부코라는 여성은 무카이한테 돈을 주었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무참히 죽인 살인범 두 놈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었던 것이다. 무카이는 편지의 발신인인 노부코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자신의 집 근처인 가와고에역에서 전철을 타고 노부코가 살던 연립주택이 있던 구보마치라는 마을로 향했다. 하지만 노부코가 살았던 연립주택은 이미 헐려서 그곳에는 원룸텔이 들어서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원룸텔의 우편한 문패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노부코라는 이름은 없었다. 사실 그때 노부코는 암 말기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더욱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타올랐고 그 살인을 무카이에게 맡겼던 것이다. 하지만 노부코는 이미 죽었을 텐데 그렇다면 대체 그 편지는 지금 누가 보냈단 말인가? 무카이가 일하는 바의 단골인 변호사 손님 말에 의하면
사건 피해자의 가족과 친족에 준하는 사람이라면 범인이 언제 교도소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당시 노부코는 가까운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었다. 적어도 그와 같은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야 가족의 대리를 맡은 변호사도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노부코가 무카이에게 내민 살인 제안에 변호사가 가담했을 리는 없었다. 그럼 노부코와 무카이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년 전 무카이는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원인은 무카이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의 절반 이상이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탓에 부모에게도 버려졌을 거라 짐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무카이는 보육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어딜 가든 조롱과 소외감, 괴롭힘 등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런 무카이에게 자신을 지키면서 존재를 과시할 수 있었던 건 폭력뿐이었습니다. 무카이는 절도, 상해죄 등으로 소년원과 교도소를 드나들었고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로는 교도소에서 만난 마카베라는 남자에게 의지하며 절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올바른 일자리를 찾을까도 생각했지만 전과자인데다가 얼굴이 평범하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마카베라는 교도소 동기와 절도단을 만들어 그렇게 살던 무카이는 더 큰 돈을 모을 요량으로 야쿠자들이 이끄는 사기 도박단에 몸을 담급니다. 그러다가 베팅금을 올리는 사이 가당치도 않은 액수의 빚을 떠안게 됐고요. 야쿠자들에게 협박을 받던 무카이는 자신의 얼굴을 조롱하며 괴롭히는 야쿠자들의 언행에 억눌려 있던 응어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몰래 지니고 있던 칼로 3명의 야쿠자를 찌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무카이가 야쿠자 사무실에 끌려갔을 때 지갑을 빼앗겼던 상태라 지갑에 있던 면허증을 보고 야쿠자들이 이미 신원을 파악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에 무카이는 절도단 활동을 같이 했던 마카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호적을 새로 만들든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또 호적을 새로 만드는 것도 몇백만 엔의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낙담한 무카이는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구름다리 위에 서 있었는데요. 그때 장바구니를 떨어뜨린 노파를 만납니다. 그 노파가 바로 노부코인데요. 무카이는 노부코의 장바구니에서 떨어진 귤을 주워주었고 노파는 감사의 의미로 무카이를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노부코와 무카이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조금 편안해졌고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도 조금씩 밝히게 됩니다. 당시 무카이의 이름은 개명 전이라 다카토였습니다. 노부코가 자아내는 따뜻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무카이, 그러니까 당시의 다카토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다카토, 27살. 이 근처에 사나요? 노부코는 존댓말로 질문을 하고 다카토는 반말로 대답을 한다. 노숙자라고 하면 알아들으려나? 이 반쪽이 멍으로 덮인 이 얼굴을 보면 알잖아. 날 고용해주는 곳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고. 이 당신이 말을 걸기 직전에 난 거기서 뛰어내려 죽어버리려고 했던 거야. 아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살고 싶었는데도 죽어버리고만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죽으려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노부코는 단호한 말투로 그렇게 말하더니 제단을 쳐다보았다. 순간 그 눈에서 흘러넘치는 눈물을 보고 다카토는 당황했다. 그 제단의 사진 속의 여자아이는 노부코의 딸이라고 했다. 다카토는 의외였다. 노부코는
70대로 보인다. 헌데 그 사진으로 보아서는 그리 오래전에 찍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까지는 손녀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 사진 속의 남자는 남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의외였다. 노부코가 다시 입을 연다. 제 남편은 결혼하고 3년 뒤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이후로 딸 유키코와 단 둘이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유키코가 17살에 살해를 당했어요. 노부코와 타카토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시점으로부터 16년 전, 고등학교 하교길에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노부코의 딸 유키코는 사라졌다고 한다. 유키코가 엄마인 노부코 곁으로 돌아온 것은 행방불명 이후 2주가 지나서였다. 잡목님에 방치돼 있던 수트케이스 안에서 토막으로 절단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유키코라고 판명되었던 것이다.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5일 후 범인들이 체포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근처에 살고 있던 가도쿠라 그리고 이야마라는 두 남성이다. 둘은 초등학교 동기인데 동네에서 품행이 좋지 않기로 유명했었다. 두 사람이 차로 유키코를 납치해서 가도쿠라가 이전에 근무했던 창고로 데려갔다. 둘은 그 창고 주인의 회사가 1년 전에 부도가 나서 당분간은 거기에 출입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창고에 감금한 열흘 동안 그 두 놈은 유키코에게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능욕을 가한 뒤에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유키코를 목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그 사체를 절단해 수트케이스에 넣어서 인기척이 없는 잡목님에 유기했다는 것이다. 노부코가 이렇게 말한 다음 재단 옆에 장롱 서랍에서 클리어 파일 하나를 집어서 다카토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노부코의 사진이 실린 기고문이 있었는데 그토록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놈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고문 속의 사진은 노부코의 10년 전 모습인데 상당히 오래전 모습 같았다. 다카토, 그러니까 개명 전의 무카이죠. 다카토는 당시의 노부코를 노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상 당시 노부코의 나이는 55이었습니다. 딸이 살해당한 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거죠. 이후로도 다카토는 가끔씩 노부코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도소 동기이면서 절도단 생활을 같이 하던 마카페로부터 야쿠자들이 다카토를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형을 하고 호적을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노부코에게 돈을 빌리러 갔는데요. 다카토는 부모님의 빚 때문에 야쿠자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거짓말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호적과 성형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죠. 그러자 노부코가 자신의 딸 유키코를 죽인 가도쿠라와 이야마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말이죠. 노부코 자신은 자궁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민 끝에 다카토는 노부코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야쿠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압박도 너무 견디기 힘들었고요. 또 다카토가 노부코와 왕래했다는 사실 등을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카토가 그들을 죽여도 살인범으로 용의선상에 오를 일은 매우 희박하다는 노부코의 설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범죄자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극악무도한 범인들의 악행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성형을 하고 새로 호적도 만들 수 있게끔 500만 엔을 주겠다고 노부코는 제안을 합니다. 그 돈은 노부코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모아둔 돈입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다카토는 노부코의 집에 있는 당시 사건 관련 자료들을 살피다가 수신인 고모리 츠토무, 발신인은 노부코의 딸 유키코를 죽인 가도쿠라와 이이야마로 돼 있는 엽서들을 발견합니다. 간단한 잡담 정도의 내용들인데요. 범인인 가도쿠라와 이이야마의 초등학교 동창 정도로 보였습니다. 다만 그 엽서들을 어떻게 노부코가 갖고 있는지는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던 다카토는 노부코의 제안을 수락했고요. 노부코로부터 약속된 돈의 일부를 받아 새 호적을 얻었습니다. 이 새 호적을 통해 무카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나이는 2살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노부코의 요구대로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후쿠오카에 거처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면허를 땄습니다. 그러자 노부코는 자신이 약속한 돈의 나머지를 마저 다카토에게 건넸습니다. 다카토가 약속을 정말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돈을 나눠서 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노부코는 무카이에게 다시는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무카이가 된 다카토는 멍을 지우는 수술을 받고 반년 후 후쿠오카에서 도쿄로 다시 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가끔 노부코가 궁금했지만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당부도 생각났고 이미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정도가 지난 지금 노부코의 이름으로 온 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노부코 생전의 주변 인물들 중 무카이에게 도달할 편지를 맡겨둘 만큼 그녀가 친했던 인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깬다면 당신도 나와 같은 괴로움에 처할 거다. 라는 협박에 딸의 모습이 뇌리를 스칩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지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다가 호적을 새로 만들어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들킬까봐 신고도 하지 못합니다. 편지를 받은 이후 무카이는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너 오치아이에게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 소리 듣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아파트 우편함에서 또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이번 편지의 발신인도 역시 노부코다. 편지지를 꺼냈다. 노부코의 딸을 살해한 범인들, 즉 가도쿠라와 이이야마, 이 두 놈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 밑에는 주소가 쓰여 있다. 이들이 이 주소에 살고 있다는 뜻인가? 그리고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운동복 차림으로 담배를 피우며 빠찡코를 하고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다. 또 다른 한 장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중년 남성의 옆 얼굴이었다. 두 장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것 같았다. 이 사진들이 각각 가도쿠라와 이야마인 것일까?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의 사진을 더 본 순간 심장을 예리한 것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은 공원에서 놀고 있는 무카이 자신의 딸 호노카의 사진이었던 것이다. 무카이는 딸에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노부코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늘 가게가 오픈하는 오후 5시에 맞춰 나가던 무카이였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낮 동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위해 나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먼저 노부코와 살인 약속을 했던 16년 전, 당시 노부코가 살던 구보마치 마을의 연립주택 자리에 새로 들어선 원룸텔로 찾아갑니다. 혹시나 노부코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나 해서죠.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인근 부동산에도 물어봤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시 연립주택의 주인이었던 노인을 힘겹게 만나는데요. 그 노인과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무카이는 오너 오치아이에게
몸이 아파서 좀 늦게 출근할 것 같다고 전화를 합니다. 이후 그 연립주택의 주인이었던 노인을 통해서 노부코가 범인들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상당히 괴롭고 원통해했다는 걸 듣게 됩니다. 또 노부코가 그로 인해 분신 자살을 도모할 것 같은 모습들도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주택에서 노부코가 자궁암 투병 중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또 연립주택 주인이었던 노인은 노부코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서 마지막 짐 처분 등도 심부름센터에 미리 부탁했던 것 같다고 전합니다. 아울러 노부코의 거의 유일한 인간관계는 범죄 피해자 모임 동료들이었는데 그들과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간간히 돌렸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한편 가게로 돌아온 무카이는 오너 오치아이로부터 요즘 이상하다는 핀잔을 듣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와 달리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그런 말을 했겠죠. 게다가 무카이가 오너 오치아이에게 아프다고 거짓말했던 게 들통이 났습니다. 오치아이는 무카이가 아프다고 하기에 그냥 임시 휴업해도 되니까 쉬라고 말을 하려고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무카이의 아내는 낮 장사를 위해 무카이가 시장 조사 나갔다고 말을 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하지만 무카이는 편지 때문에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초조합니다. 혹시 노부코가 활동했다는 범죄 피해자 모임 동료 중 한 명이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지만 그 활동 자체가 거의 15년 전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무카이가 일하는 가게 히스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네, 다이닝바 히스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카이가 전화를 받자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상대가 성별을 가늠하기 힘든 기계음 같은 기이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오랜만입니다, 다카토 씨. 다카토는 무카이가 새로운 호적을 만들기 이전의 원래 이름이다. 계속 상대 말이 이어졌다. 언제쯤 약속을 지켜줄 건가요?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살펴보아왔습니다. 약속을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당신은 전혀 행동하지 않네요. 할 수 없이 그 남자들의 소재를 알려주는 준비까지 해주었는데 당신은 내 말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자 무카이가 말했다. 노부코 씨는 이미 돌아가셨어. 넌 대체 누구냐? 나는 노부코의 혼입니다. 단지 혼일 뿐이지만 저는 뭐든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나요? 그런다 해도 당신의 고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또 나는 이미 죽었고 영혼일 뿐이라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없어요. 대체 이제 와서 뭘 망설입니까? 당신이 존재하는 건 전부 그 약속 덕분이잖아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암 때문에 고통으로 몸부림친 것과 바꾼 덕에 당신은 지금의 행복을 쌓을 수 있었잖아요. 슬슬 나한테도 평안한 시간을 주세요. 당신 힘으로. 뭐야? 그런 약속은 철회할 거야. 아니, 그렇잖아. 사람을 죽인다는 약속을 지킬 수는 없다고.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약속 따위는 애초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어. 무카이가 이렇게 답하자 다시 상대방이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효력이라는 건 법적 효력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혼이니까요. 당신은 나와 약속을 했어요. 그 남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유키코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만약 약속을 깬다면
언젠가 당신도 나와 똑같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 말을 잊은 건가요? 제발 부탁이야. 노부코 씨가 빌려준 돈은 내가 반드시 갚을게. 아니, 그 이상의 일도 할 테니까 제발 이런 짓은 그만둬줘. 무카이는 수아기를 향해 간청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유키코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느낀 것과 똑같은 지옥 같은 괴로움을 맛보게 될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라니. 난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간단해요.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소중한 자식을 무참한 형태로 빼앗기게 된다면, 그놈을 죽이고 싶다는 격한 충동으로 내달리게 되죠. 당신의 딸 호노카가 희롱감이 되고 죽임을 당했을 때의 격정을 그 남자들에게 쏟아 부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찰에 가는 것도 호노카를 대피시키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전화는 뚝 끊겼다. 무카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무카이의 아내는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요즘 남편 무카이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낀 거죠. 무카이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사실은 다카토라는 전과자고 16년 전부터 무카이라는 타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다고 얘기한다면 어떨까? 또 경찰을 찾아가서 노부코를 사칭하는 인물로부터 사람을 죽이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면 바로 수사를 해서 범인을 체포해 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타인 행세를 했던 무카이의 죄를 묻게 될 겁니다. 무카이는 16년 전 야쿠자 3명을 칼로 찌르고 도망다니다 노부카를 만난 거거든요. 그 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적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무카이는 교도소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딸 호노카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연들을 아내가 이해해 줄지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안고 무카이는 다시 가게 히스로 출근을 합니다. 가게 우편함에 노부코 이름으로 온 편지가 또 들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스마트폰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전화를 받자 기이한 기계음 같은 목소리로 이 폰을 항상 진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게 히스로 직접 전화를 했던 노부코의 영혼이라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무카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경찰서에는 못 가요. 당신이 모든 사실을 실토하면 경찰은 당신이 다카토라는 걸 알게 될 테고,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젊은 여자의 집에 침입해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는 걸 당신의 고귀하신 부인과 따님이 속속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부카이는 깜짝 놀랐다. 노부코에게는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갔었던 일도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다. 부모님 빚 때문에 야쿠자에게 감금당했다가 야쿠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 중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제까지 무카이는 자신을 협박하는 인물이 노부코와 함께 범죄자들에게 엄벌을 가하자는 시민운동을 했던 동료일 거라고만 짐작을 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노부코의 영혼이라는 그 상대방은 전화기로 2명을 한 번에 죽이기 힘들면 1명 먼저 죽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과 내 딸 유키코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당신이 현장에서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 그놈들이 살해당한다 해도 당신이 용의선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빨리 약속을 지키고 내게도 평안한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도 이제까지처럼 행복한 생활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말이었다.
다음 날 가게 오픈을 위해서 장을 보러 간 무카이는 고기 자를 때 쓰는 정육용 칼을 하나 구매했다. 노부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니, 그보다는 자신의 딸 호노카를 지키기 위해서다. 무카이는 노부코의 딸 유키코를 살해한 범인 둘 중 주범인 가도쿠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주범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동네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도쿠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죠. 퇴근 후 새벽 첫 차를 타고 사전에 편지로 전달받은 주소로 찾아갑니다. 미리 사둔 정육용 칼을 들고요. 만약을 위해 완벽히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도쿠라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빠찡코로 향하는 그를 미행합니다. 그러다가 빠찡코에서 나와 술집으로 향하는 가도쿠라를 다시 따라갑니다. 돈을 잃고 나온 가도쿠라에게 술을 한 잔 사는 것처럼 위장해 가도쿠라가 술에 취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어 술에 취해 토를 하러 간 가도쿠라를 따라가 그의 등 뒤에 섭니다. 하지만 무카이는 결국 가도쿠라를 죽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무카이가 가도쿠라를 죽이려고 함께 들어갔던 공중 화장실에서 가도쿠라가 살해됐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옵니다. 분명 무카이는 가도쿠라를 죽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기에 또 무카이의 아내는 무카이에게 바람난 거 아니냐며 추궁을 합니다. 집을 뛰쳐나온 무카이는 가도쿠라 관련 기사를 자세히 보기 위해 신문을 사려고 하는데 그때 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옵니다. 무카이가 주저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인공적인 그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가도쿠라랑 둘만 있게 됐는데도 당신은 모처럼 온 기회를 날려버렸어. 네가 가도쿠라를 죽인 거냐? 무카이가 묻자 상대가 다시 말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건 이제 이걸로 알겠죠. 그대로 가도쿠라를 죽였으면 편했을 것을. 당신은 꽤 겁쟁이네요. 이것으로 장애물이 늘고 말았어요. 가도쿠라가 살해당했다는 걸 알면 공범이었던 이야마는 경계하겠죠. 어쩌면 경찰도 이야마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계할지도 몰라요. 당신에게는 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얼른 이야마를 죽여주세요. 누가 네 말 들을 줄 알고? 내가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으면 난 많은 걸 잃게 되겠지. 하지만 너도 이번에 가도쿠라를 죽인 일로 나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무카이가 이렇게 말하자 상대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런 짓을 하면 스스로 무덤을 팔 뿐이에요. 당신은 가도쿠라를 만나러 간 그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목격당했어요. 빠칭코 CCTV에도 찍혔고요.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난 가도쿠라를 죽이지 않았어. 이 경찰이 조사하면 다 밝혀질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노부코의 영혼이라는 그 기계음의 전화 목소리는 뭔가 알 수 없는 얘기를 남기면서 당장 내일 나머지 범인 한 명인 이이야마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협박과 함께요. 한편 가게에 출근을 하자 오너 오치아이와 직원 고에이는 무카이가 가도쿠라를 살해하러 갔던 그날 와인 시음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카이에게 좋은 바에 같이 가자고 권하는데요. 무카이는 거절을 합니다. 이이야마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은 상태니 그럴 여유가 없겠죠. 오너 오치아이는 그런 무카이가 못마땅하다는 듯 비꼽니다. 무카이는 노부코의 영혼이라 하는 수상한 전화의 주인공이 가도쿠라를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장이 조여옵니다. 사람 한 명쯤은 쉽게 죽이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카이가
이이야마의 집 근처에 가자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전화가 또 옵니다. 기계음 같은 그 목소리는 이이야마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그가 나오면 심장을 찌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이야마는 집에 없었고 또 이이야마가 일한다는 주유소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이야마를 못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무카이는 가족들이 무사한지 먼저 살피는데요. 집에는 아내와 딸이 없었습니다. 무카이는 가족 사진 뒤에 멍으로 절반이 덮인 자신의 옛 얼굴 사진 뒤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라고 적고는 경찰서로 향합니다. 이제는 가도쿠라를 죽인 범인이자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노부코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찾아낼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경찰서로 가는데 바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또 전화가 옵니다. 아마 무카이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기능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무카이가 전화를 받자 그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말했지요. 경찰서에 가는 건 소용없다고. 할 수 없어. 이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아내와 딸은 경찰의 보호를 받게 할 거야. 네 놈이 붙잡힐 때까지. 난 잡히지 않습니다. 그 경찰서 문을 지나면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호적으로 살아온 죄뿐만 아니라 가도쿠라를 죽였다는 죄도 뒤집어 쓰게 될 거예요. 가도쿠라를 찌른 칼에는 당신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좀 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가와고에에서 발을 하고 있는 무카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다카토라고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아까 이야마를 찾아내서 약속을 완수했으면 이렇게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야마를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경찰에 쫓기면서 말이죠.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당신은 앞으로 쭉 괴로워하게 될 거예요. 딸이 걱정되지 않나요? 지금 이건 네가 말한 약속과 다르잖아. 나는 약속을 완수하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지켜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우선 당신 휴대폰 전원은 꺼두세요. 경찰로부터 위치 추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스마트폰은 항상 전원을 켜두세요. 만약에 꺼져 있다면 나와의 약속을 어긴 걸로 간주할 겁니다. 무카이는 자신을 협박하는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무카이는 오너 오치아이를 찾아가서 모든 사정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가게를 그만두면서 오치아이에게 대신 가족들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카이를 협박하는 그놈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이이야마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곳으로 가서 살해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무카이는 그놈이 이이야마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았다는 걸 눈치를 챕니다. 그렇다면 위치 추적기를 심어놓기 위해 직접 이이야마와 만났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이야마를 직접 만나 사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이야마가 있다는 PC방으로 가는데 이것 역시 그놈이 알려준 위치입니다. 드디어 무카이는 이이야마와 마주치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고 하는데요. 가도쿠라의 살해 소식에 겁을 먹고 있던 이이야마는 무카이를 보고 자신을 살해하려는 사람인 줄 알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고 도망을 갑니다. 구두도 벗어버린 채로요. 이후 무카이는 이이야마의 구두 속에 숨겨진 위치 추적기를 발견합니다. 더 이상 이이야마의 위치를 알 수 없으니 누가 위치 추적기를 달았는지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무카이는 자신을 협박하는 그놈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놈이 누군지 찾아내기 위해
일단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는 이 스마트폰의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자신의 휴대폰을 켭니다. 그러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그놈이 전화를 해서 화를 내는데요. 무카이는 자신이 놈을 찾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이이야마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는 바람에 망가졌다. 결국 이이야마는 도망을 갔다. 자신은 경찰에 들킬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너의 전화를 받기 위해 자신의 원래 휴대폰을 켰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이야마를 찾아 죽이겠다며 놈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휴대폰을 켜면 경찰에 잡힐 수 있으니까 수시로 공중전화를 통해 연락을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하나 달라고 했고요. 그때마다 이이야마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이야마의 위치 추적기는 이제 무카이가 갖고 있는 셈이죠. 무카이는 이이야마의 위치 추적기를 우연히 만난 노숙자에게 건네며 돈을 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적당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30분 이상 머물지 말아달라고요. 그럼 무카이를 협박하고 있는 그놈은 이이야마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거고 무카이에게 그 위치로 찾아가 이이야마를 죽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장소를 이동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게 무카이의 계획입니다. 무카이는 이이야마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준 사람이 누군지 찾기 위해 우선 이이야마의 집으로 향합니다.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해서죠. 이이야마의 집에 도착한 후 집과 양 옆의 집들이 모두 빈 것을 확인하고는 이이야마의 집 창문을 깨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박스 안에 엽서들을 발견하는데요. 보낸 사람 이름이 고모리 츠톰으로 돼 있는 출소를 축하한다는 내용의 엽서였습니다. 고모리 츠토무. 왠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16년 전 노부코의 집에서 훔쳐본 엽서에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때 노부코는 이이야마와 가도쿠라가 보낸 편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들 엽서에 받는 사람이 모두 고모리 츠토무였습니다. 당시 무카이는 노부코가 딸을 죽인 범인과 그 범인의 친구가 나눈 편지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노부코와 고모리 츠토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노부코는 이이야마와 가도쿠라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도록 이 고모리 츠토무라는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카이가 가게에서 단골로 오는 변호사 손님에게 물어봤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유족인 노부코는 출소 후 두 범인이 있는 곳을 알 길이 없습니다. 출소 시기는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피해자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카이에게 그들을 죽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도 범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겠죠. 아마 교도소에 들어간 후 몇십 년간 위로의 편지를 계속 보내면 분명 출소 후 현재 그들이 사는 곳을 친구라 여기고 있는 고모리 츠토무에게 알려줄 거라고 노부코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무카이는 이이야마 신발에서 떼어난 위치 추적기를 들고 협박범을 찾으러 다닙니다. 협박범이 고모리 츠토무가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또 수시로 협박범이 눈치 못 채게 전화를 하고 이이야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안심시킵니다. 무카이는 그렇게 고모리 츠토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며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우선 이이야마를 만나면 이이야마에게 GPS를 삽입한 구두를 선물한 고모리 츠토무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이야마를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이야마의 옆집에 사는 이이야마의 옛 연인에게 모든 사정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좀처럼 협박범으로 추정되는 고모리 츠토무는
찾아지지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무카이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줄기 빛이 내달렸다. 마카베. 마카베는 무카이가 교도소에서 만나 출소한 다음 함께 절도단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또 무카이라는 호적을 파준 사람도 바로 마카베다. 협박범은 무카이가 노부코를 만나기 전에 저질렀던 범죄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마카베가 무카이를 협박하는 자일지도 모른다. 물론 마카베는 노부코와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 하지만 무카이가 야쿠자를 찌르고 도망다닐 동안 야쿠자에게 추궁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무카이의 정보를 팔았을지도 모른다. 야쿠자의 협박이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시 야쿠자를 찔렀던 칼의 행방이 잘 생각나지 않았는데 무카이의 지문이 묻은 그 칼을 야쿠자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야쿠자들이 무카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카베를 이용해 꾸민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무카이는 마카베를 만나게 됐다. 무카이는 다짜고짜 마카베의 멱살을 잡으며 물었다. 난 지금 어떤 놈한테 걸려들어서 살인 누명을 쓰고 딸아이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됐어. 그놈은 내가 호적을 사서 무카이라는 인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아는 건 너랑 노부코라는 여성 이렇게 둘뿐인데 노부코는 이미 죽었거든. 살인죄를 씌운 인물은 나한테 깊은 원한을 가진 인간이 틀림없겠지. 너 야쿠자들한테 내 호적 얘기를 한 거지?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마카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무카이 때문에 야쿠자들에게 협박당할 때 끝까지 무카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손가락이 잘리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었다. 그것을 알게 되자 무카이는 마카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딸이 협박을 받아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사과의 의미로 돈을 두고 나오려고 했다. 그때 마카베가 무카이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내용의 말들을 전했다. 너한테 원한을 가진 건 야쿠자뿐만이 아니지 않느냐? 나랑 만나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왔느냐? 살인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의 응보를 받고 있는 것뿐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이었다. 마카베와 헤어진 후 가와사키역에 온 무카이는 순간 과거가 떠오릅니다. 너에게 원한을 가진 건 야쿠자뿐만이 아니지 않냐는 마카베의 말과 함께요. 뭔가 스치는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자신을 협박하고 있는 그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그 협박하고 있는 그놈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미 몇 번에 걸쳐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경찰에 잡혀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고자 무카이는 이이야마의 옛 연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추리를 하면서요. 이이야마가 옛 연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녀를 통해 무카이가 한 얘기를 전해 듣는 거죠. 고모리 추토무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카이에게 지령을 내려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말이죠. 이런 추리를 하며 이이야마의 옛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이야마와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고는 가와사키 역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자신이 강도짓을 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했던 연립주택을 보게 됩니다. 무카이는 23년 전 20살 때 이 주변에서 4건의 강도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는데요. 이곳이 4번째로 침입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칼을 두고 도망쳐 나온 바람에 무카이는 체포가 됐습니다. 무카이는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났지만 이곳 피해자의 이름은 기억을 합니다. 사또 히데미라는 당시 21살 여성이었는데요. 그 당시 소란을 피우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녀를 협박하며 바닥으로 밀치고 불을 켠 순간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가 눈에 들어와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무카이는 주변 수소문 후 연립주택 주인을 만나게 됐고, 그를 통해 그 사또라는 여성이 강도가 들었던 날 폭행을 당하고 충격으로 후에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던 아기는 보육시설에 맡겨졌는데 17살에 사람을 죽이고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당시 겁에 질려 자신을 쳐다보던 어린 눈동자가 떠올라 씁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연립주택 주인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헤이 군도 23년 전 사건의 피해자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엄마랑 같이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고헤이라는 이름에 무카이는 깜짝 놀랐다. 사토 고헤이. 무카이가 일하고 있던 다이닝바 히스에서 자신의 일 보조를 하던 아르바이트생 25세 청년과 이름이 똑같았던 것이다. 물어보니까 그 고헤이와 이름의 한자도 같았다. 그렇다면 알바생 고헤이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당시 방에 있던 아이는 두세 살 정도였으니까 그때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디까지나 훗날 드러난 죄상으로 본다면 나는 엄마 집에 밀고 들어와 자기 엄마를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고모리 츠토무를 사칭한 이 사건의 주범이 반드시 노부코의 딸을 죽인 가도쿠라 일당과 같은 50세 전후라고는 꼭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무카이를 협박하고 있는 놈에게 공범이 있다면 그 정도 나이대인 남자에게 조력을 구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고해이라면 이 바에서 무카이가 사용하는 칼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도 있다. 무카이는 공중전화로 뛰어가서 일하던 가게 오너인 오치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해이가 지금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무카이가 협박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오치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오너, 나를 협박하는 놈의 정체가 고해이일지도 몰라. 실은 내가 23년 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의 아들이 바로 고해이야. 그러자 오치아이는 일단 고해이를 불러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시간 전부터 무카이의 딸 호노카가 보이지 않아서 찾고 있다고 했다. 무카이는 그 얘기를 듣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는 놈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쭉 전화를 받지 않았지? 무카이가 말했다. 그러자 상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당신을 이대로 믿어도 될지 갈피를 못 잡아서요. 내가 건넨 스마트폰이 망가졌다는 건 정말일까요? 좀 전에 그 스마트폰으로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보내두었는데 말이죠. 자, 당신과의 거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지금부터 도망을 다니든 경찰에 붙잡혀서 가도쿠라를 죽인 죗값을 치르든 좋을 대로 하세요. 무카이는 스마트폰 전원을 켰다. 스마트폰이 고장났다는 건 물론 거짓말이었다. 자신의 위치를 놈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꺼둔 것이었다. 문자에 첨부된 사진에는 무카이의 딸 호노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렇게 사진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순간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바로 그놈이었다. 역시 망가졌다는 건 거짓말이었군요. 일단 안심하세요. 호노카는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알았어.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 당신이 사는 동네 가와고에로 오세요. 가와고에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내가 경찰이나 당신 이외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감지한다면 2번 다시 당신 딸 호노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카이는 놈에게 네가 고해이냐?
라고 묻고 싶었지만 결국 묻지 못했다. 분주해진 무카이는 우선 오너 오치아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딸 호노카가 협박범과 함께 있다고 전합니다. 오치아이는 고헤이와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무카이는 사정을 얘기하며 그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가와고에 도착한 무카이는 다시 협박범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놈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데요. 지시대로 가다 보니 방치된 차량이 한 대 나타납니다. 놈은 그 트렁크를 열라고 지시하는데요. 트렁크 안에는 덩치 큰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부코의 딸을 죽인 범인이자 무카이의 협박범이 계속 죽이라고 지시했던 이이야마였습니다. 놈은 다시 무카이에게 지금 당장 조수석에 있는 칼로 이이야마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처럼 젊은 여성을 우격다짐으로 범하고 유린의 죽음에 이르게 한 이이야마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서요. 이 대목에서 무카이는 자신을 협박하는 그놈이 고해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분명 지독한 인간이었어. 젊은 여성을 노려서 강도짓을 거듭했고. 근데 난 누구한테도 실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어. 제발 믿어줘. 23년 전의 일을 잘 떠올려 달란 말이야. 난 너랑 벽장 속에 숨어 있었잖아. 그러자 협박범이 계속 기계 같은 기이한 소리로 말을 했다. 무슨 말을 짓거리시는 건가요? 빨리 이야마를 죽여요. 난 지금 당신 딸 호노카의 목에 칼을 대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근데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정체를 좀 알려줘. 긴 침묵 후 덜컹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좀 떨어진 곳에 차량 한 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차량의 라이트에 비쳐 떠오른 남자의 얼굴을 보고 무카이는 깜짝 놀랐다. 그 남자는 바로 다이닝바를 함께 운영하던 오너 오치아이였던 것이다. 이 오치아이는 사또라는 여인과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또는 무카이가 23년 전 강도짓을 하러 들어간 그 집에 살던 여성이죠. 그리고 당시 아기였던 고헤이의 엄마고요. 그 당시 미혼모였던 사또와 그리고 고헤이, 오치아이는 셋이 가정을 꾸릴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고헤이가 오치아이의 가게에 면접을 온 건 정말 우연이었는데요. 오치아이는 노부코와의 약속도 지켜야 하고 자신의 연인을 범했던 무카이에 대한 복수도 해야 했기에 고헤이를 채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당시 무카이의 강력 추천으로 채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카이와의 동업 제안은 복수를 위한 큰 그림이었고요. 오치아이는 사또라는 여성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고 그의 아들 고헤이가 보육시설에 있을 때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고헤이에게 아픈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 어느 순간 보육원으로 찾아가는 걸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노부코와는 범죄 피해자 가족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거였습니다. 같이 울면서 마음을 나누던 노부코가 어느 날 무카이를 만나고 오치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복수를 도모하게 된 거죠. 노부코는 자신의 딸을 범한 범인들이 출소를 하면 원수를 갚아줄 요량으로 고모리 츠토무라는 이름을 빌려 친구인 것처럼 10년 가까이 격려 편지를 썼던 겁니다. 엽서에 등장했던 고모리 츠토무는 실제 범인들의 초등학교 동기였는데요. 노부코가 범죄 피해자 가족 활동을 할 당시 그 단체로 고모리 츠토무가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창들이 그런 지독한 사건을 일으켜서 너무 화가 난다는 식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전화를 했던 거죠.
그때 그 범인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며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고모리 추토무 행세를 하면서 범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한 겁니다. 출소 이후의 행방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노부코가 돈과 바꿔 무카이에게 자신의 딸을 죽인 가도쿠라와 이이야마를 죽이게 할 약속을 하고 오치아이는 둘이 출소했을 때 실행시킨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카이의 지문이 묻은 칼은 어디서 난 걸까요? 노부코가 죽기 직전 오치아이는 노부코로부터 두 가지 물건을 양도받았습니다. 무카이가 노부코의 집을 드나들 당시 요리를 도와주며 썼던 칼과 두 범인에게 고모리 추토무 이름으로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노부코가 죽고 난 후에도 오치아이가 이어서 편지를 보내려면 필적을 흉내내야 하니까요. 이제 오치아이는 자신의 여자를 범한 무카이를 향해 본격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무카이의 딸 호노카의 목으로 칼을 뻗습니다. 그때 무카이가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오치아이, 잠깐만. 난 진짜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이 당시 사토시의 집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 건 사실이야. 하지만 무카이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의 일을 떠올렸다. 그 당시 사토 히데미라는 여자를 결박해서 바닥으로 밀치고 불을 켠 무카이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이가 눈에 들어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초인종이 울렸는데 남자친구일 거라는 사토의 말에 무카이는 이렇게 말했다. 난 아무 짓도 안 하고 나갈 테니까 일단 남자친구를 돌려보내. 그렇지 않으면 저 꼬맹이를 해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무카이는 아이에게 칼을 들이대며 방문 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사토 히데미의 집안으로 들어온 우락부락한 남자가 사토를 폭행하고 범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사토의 친아버지였다고 한다. 즉, 고해이는 사토와 그의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그때 무카이는 사토 히데미라는 그녀를 구해줄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 남자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용기가 나지 않았었다. 그때 무카이는 엄마인 사토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게 아기 고해이의 귀를 막아주었다. 전나인 채 뒤로 손이 묶여 괴로워하던 사토 히데미를 풀어주고 있을 때 다시 벨이 울렸는데 그때 울렸던 벨, 그가 바로 당시 사토의 애인이었던 오치아이였던 것이다. 그때 무카이는 칼을 버려두고 급하게 도망을 나왔었다. 이런 내용들을 무카이가 말했지만 오치아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토가 무카이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인데요. 무카이는 폭행을 진짜로 하진 않았지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니 사토가 왜 그렇게 진술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또 자신 역시 괴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죄를 순순히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 당시 아기였던 고해이를 위해 저지르지 않았던 죄까지 인정을 해버린 거죠. 계속 거짓말하지 말라는 오치아이의 외침들 속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의 아들이면서 무카이 밑에서 일했던 고해이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25살이 된 청년 고해이가 말했다. 마스터 말이 맞아. 엄마에 대한 복수는 내가 했어. 오치아이 씨와 엄마, 나 이렇게 셋이서 찍은 사진 뒤에 엄마는 편지 형식의 유서를 숨겨뒀었거든. 거기에는 엄마가 친아버지로부터 당해온 일, 오치아이 씨를 사랑하지만 더럽혀진 몸이라 함께 살 수 없다는 내용들이 있었어. 난 17살 때 그걸 발견하고 결국 복수를 했지. 친아버지를 죽인 거야. 우리 엄마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오치아이 씨, 그런 복수를 해도 내 맘은 결코 풀리질 않았어. 공허해서 엄마처럼 죽을 생각만 했지.
그 전에 엄마가 그렇게 사랑한 오치아이 씨를 만나고 싶어서 힘들게 가게까지 찾아온 거야. 엄마의 유서를 갖고 있느냐는 오치아이의 물음에 고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치아이는 무카이에게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했고, 무카이는 얼른 딸 호노카의 안전부터 확인을 했다. 다행히 딸은 무사했다. 오치아이의 옛 연인 사토 히데미의 유서 끝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오치아이, 당신의 상냥함과 고든 사랑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고마웠고 미안해요. 오치아이는 자기가 그녀를 죽인 셈인가 하고 씁쓸하게 말하며 자신을 향해 스스로 칼을 내리꽂으려 했다. 순간 무카이가 몸으로 오치아이를 덮치면서 대신 칼에 찔렸다. 병원으로 실려간 무카이는 틈틈이 형사들로부터 조사를 받습니다. 형사가 나가고 난 후 고헤이가 면회를 왔는데요. 무카이는 고헤이에게 잠시나마 범인으로 의심했다며 사과를 합니다. 고헤이는 괜찮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오치아이와 마지막에 함께 있던 그 장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말이죠. 그러자 고헤이는 마스터 무카이와 오너 오치아이의 행동들이 계속 수상했다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고헤이가 말했다. 오치아이 씨가 언젠가 와인 시음회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와인 시음회 장소가 매우 좁아서 못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전 하루 종일 거기 있었는데 오치아이 씨가 너무 넓어서 서로 못 봤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이 바로 가도쿠라라는 놈이 살해당한 날이라는 걸 알고 좀 이상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마스터 집에서 마스터의 옛날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얼굴 절반이 멍으로 뒤덮였던 시절의 사진이죠. 제가 엄마의 사건을 목격했을 당시에 3살이었지만 마스터의 얼굴은 기억에 남았었어요. 어린 마음에 무서운 얼굴이라고 생각했지만 벽장에서 나와서 엄마를 쳐다볼 때 마스터는 굉장히 상냥한 눈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난 그저 강도범일 뿐이야. 그래도 나한텐 상냥한 사람으로 기억돼요. 엄마 유서를 통해 그 사람, 그러니까 당시 마스터가 경찰에 붙잡혔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스터 집에서 본 사진을 통해 엄마 사건의 범인인 마스터와 오치아이 씨가 같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진작부터 이건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오치아이 씨라면 분명히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범인의 재판을 방청했을 테니까요. 그럼 그래서 오치아이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던 건가? 무카이의 물음에 고에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네, 제가 좀 더 빨리 사토 히데미의 아들이라는 걸 밝혔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육원으로 나를 찾아오지 않는 오치아이 씨를 보고 오치아이 씨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독신으로 살고 있는 오치아이 씨를 보면서 아직도 엄마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 존재를 오치아이에게 밝히는 게 좋을지 하는 문제로 이 제3자인 마스터와 좀 상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무카이는 고헤이가 상의하고 싶다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마다 협박 편지에 시달리고 있을 때라서 쌀쌀맞게 거절하곤 했었다. 고헤이가 다시 말을 이어간다. 그나저나 빨리 가게를 열어주셔야 저도 먹고 살죠. 그러자 무카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오치아이도 없으니 열 수 없잖아. 또 내가 살인 누명은 벗었지만 호적 사칭에 대한 죗값도 치러야 되고 말이야. 그럼 그동안은 제가 오너를 돕던 메구미 씨와 함께 마음 편히 운영해 나갈게요. 뭐 각종 사연이 있는 가게가 되었으니까 구경꾼이 넘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서류, 이 아내분이 주셨어요. 무카이는 이혼 서류일 거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고헤이가 말했다. 한쪽이 쓰기만 해서는 이혼이 성립되질 않아요. 자, 지금부터잖아요. 노력하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빛이 보일 거예요. 무카이는 생각했다. 원래 이 청년을 이끌어 주려고 오치아이의 반대에도 고용을 했던 건데 지금은 자신이 이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예이가 나가자 봉투를 열었다. 거기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눈물이 나서 아내와 딸의 모습이 뿌옇게 바뀌어간다. 부카이는 세 사람의 즐거웠던 기억을 되새기며 눈물이 마르기만을 가만히 기다렸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이 장편 소설이죠. 네네. 네,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이게 상당히 이야기 구조가 복잡한데, 네, 이게, 조금 그렇죠. 예. 네, 복잡한데, 거기에 또 다 이 합당한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예, 이제 뭐 서로는 우연일 거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네. 알고 보면 우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네. 근데 네. 또 하나 든 생각은,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모두 다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무카이는 그 어려서부터 얼굴 네. 반쪽이 이제 멍으로 네. 차 있는 그런 얼굴 때문에 가진 고생을 다 했고 그 와중에 뭐 범죄도 좀 저지르게 됐고요. 네네. 오치아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무카이가 그걸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노부코는 자기 딸을 잃은 불쌍한 네. 어머니였고요. 뭐 가도쿠라 이야마 이놈들은 뭐 진짜 나쁜 놈들이고 고헤이도 사실은 피해자죠. 그렇죠. 사실 사실 정확히 따지면 친아빠와 누나 사이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친아빠와 누나 아, 아니죠. 누나가 아, 아니죠. 그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참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호노카 있잖아요. 무카이의 딸. 네. 얘도 불쌍하죠. 그 괜히 그렇죠. 협박범한테 계속. 붙들려 네. 다녔고. 예. 음. 어쨌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우연이 없는 것이고 전부 필연이고 또 그럴싸한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얘기고. 음. 여기 이제 전반에 흐르는 이야기는 이게 양형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맞습니다. 딸을 욕보이고 무참히 죽이고 토막 내서 유기한 그 범인 둘을 결국 사형에 처하지 않았다라는 네. 것이 이 노부코라는 여인이 한테 이제 원한이 된 거죠. 한이 된 거죠. 네. 여기 사실 맞습니다. 재판부의 양형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소설의 배경 역시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뭐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한 뭐 10년 10년쯤 전 전에. 정도기 네. 때문에 네. 네. 때문에 뭐 또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또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거기에 GPS 또 뭐 네. 추적하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하는데 과연 2010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가능했으니까 아, 소설에 쓰셨겠죠? 그러게요. 참 사실 좀 끔찍하긴 하잖아요. 네, 예. 그럼요. 그래서 네. 그렇긴 한데 아마 이제 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나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소설화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뭐 지금처럼 뭐 많은 기능이 있고 많이 알려져 있을 시기가 아닌데 또 네. 그런 기능을 적어 넣었다는 것 자체가 작가가 그쪽에 조금 관심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네. 그나저나 이 협박범, 네. 중성적 기계음, 네.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된단 말입니까? 아,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중성적인 기계음 이렇게 계속 내다보면 목에도 좀 무리가 오지 않나요? 어떠셨어요? 그게 괜찮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듣기에 어떠셨어요? 중성적 기계음의 협박범 같았습니까? 네. 목소리에는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예. 하여간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음으로 막 변형된 소리, 자기 목소리인 거를 들키지 않게. 네네. 그런 목소리를 아마 내야 되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좀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김지은 아나운서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작품은 저희 채널의 애청자께서 요거를 네. 좀 신청을 하셨어요. 좀 해줄 수 없냐. 그래서 네. 그거를 이야기를 전달받자마자 김지은 아나운서가 한 2주 만에 바로 이렇게 작품화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애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렇게 뭐 추천해 주신 작품 중에 제가 읽어보지 않은 작품들일 경우 네. 굉장히 좀 설레거든요, 보면서. 그런데 어, 예, 만약에 이제 뭐 좀 재미가 없거나 그랬다면 안 하셨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뭐 좀 원망을 하면서 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참 네, 감사하더라고요. 좋은 예. 작품, 재밌는 작품 추천해 주셔서. 네, 지금 아주 좋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애청자 여러분께서 종종 이렇게 추천작을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할 네네. 수는 없어요. 저희가 좀 검증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추천작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또 부탁사항이 있죠. 좋아요, 댓글. 이거 네. 좀 큰 도움 된다니까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댓글로도 저희 또 소통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뭐 좀 저희 또 그냥 편안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댓글을 통해서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김지은 아나운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댓글도 충실하게 답글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재밌게 들으셨다면, 주위에 다른 분들한테 꼭 좀 공유해 주세요. 아, 공유하는 기능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좀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저희 채널을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더 멋진 작품으로 함께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